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미국 증시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맑음에서 흐림으로 좀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요. 통상적으로 9월과 10월 미국 증시가 평탄치가 안 왔고 그래서 자기네는 미국 주식 투자 견해를 낮췄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0월에 미국 증시의 성장하고 정책 그리고 입법 어젠다들이 큰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유럽하고 일본 비중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가 있음에도 S&P 지수가 올해 들어서 큰 조정 없이 한 20% 뛴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인프레 연준 톰 리 펀드 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리서치 헤드인데 이 사람은 이제 통상 강세론자로 평가가 되는데 CNBC하고 지난 3일 인터뷰하면서 조금 좀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S&P 지수가 이달에는 좀 더 오르고 그리고 나서 10월에는 조정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리스크로 통화 재정 정책을 꼽았습니다. 테이퍼링에 연준이 훨씬 더 접근하고 그때 부채 한도 이슈가 다시 불거질 거다.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그게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종목별로는 경기 회복주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에너지하고 소재주를 선호한다. 그리고 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주식 전략 퀀트 전략 헤드 이 사람은 S&P 지수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동안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했고 밸류도 높아졌다. 이런 요소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장기 밸류 모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 모형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예고한 게 1999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요, S&P 지수가 조성 순이익보다 약 29배 정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밸류가 주식 장기 수익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밸류에는 오류의 틈이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 탄력이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겠지만 결국 끝은 좋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도 지난 8일자 분석에서요. 월가 투자 심리가 최근 흐림 쪽으로 선회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에이지 벨스 디렉터는요.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꽤 괜찮은 수익을 누렸지만 이제 관심은 보복 지출 이후에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장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이런 상태에서 GDP 수치가 반등하지 않거나 델타 변이 충격이 더 커지면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또 상방 요소가 너무 많았고 이게 성장 낙관론을 뒷받침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프간 사태, 그 다음에 허리케인, 그 다음에 8월 고용 보고서가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예상보다 훨씬 나빴죠. 이번 주 투자 심리를 가라앉힌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S&P 지수가 올해 안에 무려 40% 정도 주저앉을 거란 아주 상당히 극단적인 비관론도 나왔습니다. 매크로 헤지 펀드인 크레스켓 캐피털 CIO 얘기인데요. S&P 지수 목표치를 2600대로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 증시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 포지션이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군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전략은 하방 위험이 크다는 게 이 사람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기록적인 매출하고 순이익 등이 사실 통화재정 정책 탓이 큰 거다. 그래서 결코 마냥 지탱될 수 없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주가 수익률의 역수인 그 이익 수익률이 매우 낮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공황, 닷컴 붕괴 때도 그랬다고 하는 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또 중국의 기업 규제도 지금 리스크다.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그 여파로 월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원자재 투자를 그래서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은 관련 종목, 익스포저를 선호하고 비금속하고 에너지, 농업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 그 연준 정책 오류에 대한 경고도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모하메드 엘리언, 채권왕이었죠.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준의 테이퍼링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죠. 그러면서 신속한 통화 정책 정상화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 연말이나 돼야지 테이퍼링을 공식화하지 않겠느냐 조금 좀 지연이 됐는데요. 엘레리언은 물론 이런 그 관측에 동의는 한다 하면서도 테이퍼링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금리 인상은 다르다.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끝나야지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갖는 경제적인 합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연 예상에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공급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 제약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은 이게 인플레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CNBC도 그 8월 고용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고용 부진에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8월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전망의 3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오히려 전달보다 0.5% 이상 뛰었고 한 해 전에 비해서는 무려 4.3%가량 뛰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레저 부문 같은 경우 순고용이 제로였는데도 임금이 한 달 새에 무려 1.3%, 한 해 전보다는 10% 이상 뛰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NBC는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나쁜 인플레로 본다. 물가 상승으로 기대 인플레가 높아져서 임금이 뛰면은 또 물가 상승으로 이게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의 완화 기조가 인플레를 부채질할 뿐만 아니고 적정 인플레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논리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뛰고 소비자 인플레 기도가 커진 것도 이런 우려를 더 높인다는 게 그 CNBC의 분석입니다. 브루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그 피터 부쿠바 CIO도 그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연준의 판단 오류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개선 목표를 팬데믹 이전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선을 바라보면서 높은 인플레를 감내하는 것은 자멸로 갈 수 있다. 부쿠바는 지금의 임금 상승세가 일시적일 수 있는 인플레를 더 지속적으로 만드는 악재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통화정책이 아닌 자승자박의 제약으로 이게 둔갑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달러 전망에 대한 그 지적들도 몇 개 남았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지적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찰스 슈왑 분석인데요. 지난 6월 중순 시작된 그 달러 강세가 앞으로 한 몇 달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하고 연준이 어쨌든지 타이트한 정책 쪽으로 갈 거란 기대감 같은 거를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 중국 중심으로 그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달러를 지지하는 요소다 하는 그 덧붙였고요.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달러가 대체로 국가 간 금리 차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러면서 10년물 그 미국 국채 수익률에서 같은 만기의 그 주요 선진국 국채 평균 수익률을 뺀 스프레드하고
달러 가치가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금리 차가 지금의 강달러를 지지한다. 그래서 금리 차가 1%포인트를 넘으면서 더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정책금리도 달러를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연준 정책금리가 일본은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을 모두 웃도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연준이 테이퍼링 후에 금리를 올리려는 것으로 관측되는 데 반해서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은 완화 기조를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새벽 들어온 걸 보면요. 22총재가 이런 표현을 했죠. 여의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는 걸 하면서도 이게 테이퍼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세계 경제 둔화 조짐 때문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을 지적하면서 신용 증가율 둔화 그리고 그 산업 규제가 지금 강화되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 성장률 둔화는 그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그 신흥국 경제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가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코메르츠방크도 그 다우존스 8일자 분석에서요. 위안화가 중국 경제 그 악화 전망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또 중국의 그 인구 증가세 둔화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미중 간에 지금 계속 그 갈등 리스크가 큰 점도 중국 성장의 그 중의적인 리스크다. 이것 역시 위안화 약세 요소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요소라는 겁니다. 크레디 아그리콜도 그 지난 6일에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 테이퍼링하고 미국 의회의 그 정부 부채 상환 해소, 그 다음에 재정 부양책 승인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요소라고 봤습니다. 연준이 그 달러 유동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으로 유동성이 둔화하는 것이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릴 거란 논리입니다. 또 10월에서 11월 사이 부채 한도가 이제 의회에서 타결이 되면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이 미국 금리하고 달러를 동시에 압박하는 달러 유동성이 흡수될 전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부양책 또 그 일부가 적자 재정에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채권이 발행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달러 유동성을 줄여서 그만큼 강세를 부채질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라보뱅크는 조금 좀 시각이 다릅니다. 환투기 세력이 달러 강세 베팅을 줄인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투기 세력이 8월 고용 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그 테이퍼링 발표가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7월 고용 지표까지는 테이퍼링 기대가 컸는데 이번 지표 부진 때문에 기대가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 지속의 걸림돌이라고 봤습니다. 자, 월가 쪽에 조금 어두운 얘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라가르드가 여의는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지만 이걸 테이퍼링으로 보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이게 이번 주에 그래도 그나마 투자자들이 조금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들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